나의 마음과 나의 몸과 나의 주방에 있는 냉장고에 어떤 나쁜 음식이 있고 어떤 좋은 음식이 있는지 파악을 하고요. 좋은 나의 영양소를 섭취할 수 있는 단백질, 지방, 탄수화물 위주의 균형 잡힌 식사를 세팅시킨 다음에 90일 동안은 채소를 좀 많이 먹고 적당한 단백질도 좀 우리가 먹어가면서 이 기본 습관을 완전히 정착시키는 단계. 당지수가 높은 음식을 먹으려고 했었는데 이걸 갖다 무조건 피하려고 하지 말고 저는 거기에 이제 당지수가 낮은 좋은 음식을 더하라는 거죠. 식습관이 결국은 설탕 중독을 벗어날 수 있는 현명한 식습관이다. 네, 안녕하세요. 인터뷰 진행을 맡은 카프카입니다. 오늘은 안철우 교수님 모시고 건강에 대한 이야기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간단하게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예, 강남 세브란스 내분비 당뇨병 센터장 안철우입니다. 내분비 당뇨병 센터라는 건요, 당뇨병은 다 알고 계시겠지만 내분비라는 게 호르몬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호르몬과 당뇨병과 관련된 모든 질환들을 연구하고 또 치료하는 그런 분야가 되겠습니다. 오늘 날도 굳은데 이렇게 어렵게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이, 감사합니다. 교수님, 제가 그 글 중에 네. 피로나 염증, 당뇨, 암 이런 불면증, 우울증 이런 모든 병에 중독이 되는 물질이 설탕이라는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그게 사실인가요? 네, 그게 사실입니다. 저희가 의외로 이런 여러 가지 대사질환이라든지 심지어 암까지도 설탕이 문제라는 얘기를 하면 사람들이 좀 깜짝 놀랐는데요. 그 이유가 뭐냐면 설탕이라는 것은 이 당이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 당이라는 건 이제 인슐린이라는 호르몬이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과잉으로 우리가 섭취하게 되면 인슐린 호르몬이 많이 나오고 인슐린 수용체에 또 문제가 일으킵니다. 그래서 인슐린 저항성이 생기는데요. 인슐린 저항성이라는 것은 인슐린이 제대로 많이 나오는데 실제적으로 인슐린이 오작동을 하는 거거든요. 제대로 작용하지 않는데 이런 인슐린 저항성이 생기면 당뇨, 고혈압, 고지혈증뿐만이 아니라 암, 치매까지도 일으킨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의외로 우리가 정말 걸리면 걱정되는 끔찍한 질병들, 그것도 한 번 걸리면 단번에 치료가 안 되고 오랫동안 되는 만성 질환들이 그 원인은 사실은 우리가 먹고 있는 설탕에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설탕을 중독적으로 지속적으로 또 많이 먹게 되면 그런 어떤 우리가 걸리기 싫은 질환들이 생길 수 있다는 겁니다. 설탕이 어떻게 우리의 몸을 망치나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인슐린 저항성이 첫 번째 이유가 되겠습니다. 예를 들면 설탕을 우리가 많이 섭취하게 되면 인슐린과 인슐린 수용체의 어떤 그 관계가 무너지기 때문에 인슐린 저항성이 생깁니다. 인슐린이 많이 나오면 과도한 인슐린 분비를 대항하기 위해서 수용체의 숫자가 줄어들거나 수용체의 기능이 떨어지거든요. 그것을 우리가 이제 인슐린 저항성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이런 인슐린 저항성이 결국은 설탕이 건강에 미치는 어떤 원인의 메커니즘의 하나가 될 수 있고요. 두 번째는 설탕의 산도에 문제가 있습니다. 설탕의 산도가 결국은 우리의 혈관들의 어떤 손상을 일으키게 되거든요. 그래서 혈당의 산도 때문에 생기는 문제들, 대표적인 게 아마 당화 생성물이라는 거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AG라는 거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후기 당화 생성물이거든요. 당뇨병을 앓고 있는 분들은 당화혈색소라는 얘기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혈색소에 당이 붙어 있는 거, 그게 당화혈색소거든요. 조금 더 확장된 의미로 우리 몸속의 단백질들의 포도당이 달라붙는 거, 그걸 우리가 후기 당화 생성물, 당 독소, AGE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어떤 당 독소 때문에 설탕이 우리 몸에서 문제를 일으키는 거죠. 그 세 번째는 호르몬과 관련돼서 이 설탕이 우리 몸에 문제를 일으킵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호르몬들이 이제 설탕을 먹게 되면서 생기는 도파민이라든지 세로토닌이라든지 이런 호르몬의 균형이 깨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설탕이 우리 몸에 여러 가지 이유에서 문제를 일으키게 되는 것입니다. 정말 많은 문제들을 일으키는 좀 우리 몸에는 좋지 않은 것 같은데요. 이러한 설탕 중독에 왜 빠지게 되는 걸까요? 제가 아까 세 번째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호르몬 얘기를 했는데요. 네. 설탕에 이제 우리가 먹게 되면 일단 세로토닌이라는 호르몬이 분비가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세로토닌이라는 호르몬은 분비가 됐다가 우리 몸을 약간의 안온감을 주고
우리 몸을 즐겁게 하는 호르몬인데 자꾸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한 추구하는 경향이 생깁니다. 그런 호르몬은 도파민 호르몬인데요. 이 도파민 호르몬은 결국은 내성이 생깁니다. 그래서 우리가 도파민의 역치가 자꾸 되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설탕을 뭐 예를 들면 한 스푼 먹다가 도파민이 이제 계속 그거에 대한 추구하는 경향이 크기 때문에 두 스푼, 세 스푼 먹게 되기 때문에 결국은 가속적으로 설탕을 갈구하게 되는 거죠. 사실은 우리가 이제 논문적으로 보면은 이 설탕 중독이 코케인과 같은 약물 중독에 비해서 8배나 더 중독성이 높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별로 그냥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던 물질이기 때문에 약물 중독은 물론 빠져들면 계속 중독성에 빠져들겠지만 사회적인 통념상 거기에 대한 거리나 어떻게 보면 접근성의 문제가 있는데요. 설탕은 대부분 사람들이 그냥 단맛을 좋아하는 사람이야 이렇게 생각하지 그거에 대해서 그 죄악시하지는 않거든요. 근데 알고 보면은 가랑잎에 옷 젖는지 모른다고 이 설탕 중독이 사실은 코케인 중독보다도 더 중독성이 강하고 실제적으로 우리한테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키게 되는 거죠. 정말 그런 것 같습니다. 근데 최근에 이게 유행하는 것 중에 두바이 초콜릿 또 요즘 청소년들이 정말 좋아하는 탕후루 이런 게 굉장히 유행이고 또 사회적인 영향도 있는 것 같은데요. 이렇게 단 것을 좋아하는 설탕 중독이 한국에만 이렇게 있는 현상인가요? 아니면 다른 나라에도 이런 현상들이 있나요? 다른 나라도 다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설탕 중독이 카프카님 말씀대로 개인적인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전체적으로 이제 음식의 문화를 이끌어가는 어떤 요리사라든지 그 사회적인 문화나 어떤 음식에 대한 유행들 이런 것들이 문제죠. 지금 얘기했던 탕후루라든지 두바이 초콜릿 같이 굉장히 이제 순도가 높은 설탕이 우리 몸에 이제 급격히 들어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급속히 또 혈당을 올리고 인슐린 분비를 증가시킵니다. 우리가 그런 것들을 당지수라고 하는데요. 점점 개인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이런 당지수가 높은 음식을 추구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때문에 자꾸 이제 이게 개인적인 문제뿐만이 아니라 사회적으로 우리는 자꾸 단맛에 길들여가고 있다. 그리고 또 이런 것들이 결국은 앞으로 국가사회적으로 엄청난 문제가 될 것이다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사회가 어느 정도 개인의 노력도 필요하지만 보완해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뭐 태국이 아시아 국가에서는 첫 번째로 설탕세를 도입했고요. 이미 영국이나 미국 같은 데도 설탕세를 도입하는 이유는 뭐냐면 이런 어떤 단 것을 먹는 거에 대한 규제나 어떤 제한을 위해서 사회가 노력하는 거죠. 그래서 설탕의 중독에 대해서 제가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설탕 중독을 대체할 수 있는 다른 어떤 활동을 찾아야 되는데 대표적인 게 운동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또 사회가 사회체육시설도 만들고 또 그런 것들에 대해서 권장할 필요가 있고요. 또 식품위생법이라든지 여러 가지 때문에 트랜스 지방이나 액상가당 같은 것들을 제한할 필요도 있고요. 또 물론 사회가 모든 걸 다 떠안을 수는 없습니다. 개인적으로 설탕 중독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노력하는 자세가 필요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갑자기 한 가지 궁금한데요. 이렇게 단맛이 꼭 안 좋은 건 아니잖아요. 설탕이기 때문에 이게 안 좋은 거고 자연당이라는 게 또 있잖아요. 과일에도 들어있는 그런 자연당도 많이 먹으면 안 좋은가요? 그렇죠. 우리가 이제 뭐 자연당, 뭐 과당이라고 얘기하는데요. 이런 과당은 되게 이제 우리가 먹는 설탕하고 또 다른 종류의 당이거든요. 당이라는 게 이제 단당류가 있고 이당류가 있고 다당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당류가 이당류가 되고 단당류로 해서 우리가 흡수가 되는데 당당류의 대표적인 게 과당하고 포도당이 있거든요. 근데 설탕은 물론 다당류의 하나지만 이런 것들이 이제 또 자연당은 아니죠. 설탕이라는 게. 근데 이런 것들이 이제 분해돼서 흡수될 때 특히 이제 과일에 있는 당은 과당으로 돼 있지만 이 과당도 결국 포도당으로 변하거든요. 그래서 흔히들 뭐 자연에 있는 당이기 때문에 괜찮다. 과당은 괜찮다 하지만 그것도 결국은 포도당으로 변하게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것들도 우리가 과도한 자연당의 섭취도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주의하셔야 될 겁니다. 그럼 일단 자연당이든 그게 설탕이든 많이 섭취하는 거는 일단 저희 몸에 좋지는 않은 거네요. 그렇죠. 과유불급이라고 결국은 이제 당이라는 게 우리한테 필수 영양소인 거는 사실이나 그런 것들이 이제 예전에는
궁핍의 시대, 결핍의 시대에서는 부족한 게 문제가 될 수 있지만 지금 이제 과도한 공급이 더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해서 항상 주의를 하셔야 합니다. 네. 그렇다면 이런 설탕 중독이 어떤 분들에게 유독 더 위험할까요? 예를 들면 당 대사에 문제가 있는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 모든 이 설탕 중독의 밑바닥에는 호르몬 균형이라는 게 있습니다. 아까 얘기했던 도파민, 세로토닌, 코티졸 이런 여러 가지 호르몬들이 결국은 설탕 중독을 만들고 설탕 중독을 더 심화시키고 또 설탕 중독에 대한 건강상의 문제를 일으키는 것이 이런 호르몬의 문제인데요. 이 호르몬이라는 것은 두 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하나는 기량적인 문제가 있는데 설탕에 대한 문제점 때문에 어떤 뭐 혈당을 올리는 호르몬이 있다면 혈당을 낮추는 호르몬이 있고 기분을 업시키는 호르몬이 있다면 기분을 다운시키는 호르몬이 있고 그런 것을 우리가 호르몬의 기량 시스템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또 한 가지는 호르몬의 항상성이라는 게 있습니다. 항상 제자리로 돌리려고 하는 마치 고무줄을 놓치면 탄력성을 얘기하는 건데요. 그 탄력성이 끊어지면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끊어지면 질병이고 끊어지기 전 단계는 건강한 상태인데 자꾸 늘어나다가 끊어지기 일보 직전 아직 끊어지지 않은 그 상태는 이제 항상성의 균열이 왔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특히 설탕 중독에 대해서 조심을 하셔야 됩니다. 예를 들면 쉽게 얘기하면 정상인 사람들에 대한 설탕의 문제보다는 당뇨 있는 사람은 더 심하지만 당뇨와 정상의 중간 단계, 당뇨 전 단계 환자들 같은 경우에는 같은 설탕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일으키는 파급 효과는 더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하셔야 됩니다. 그럼 건강하신 분들보다는 뭐 본인이 어떤 지병이 있거나 특히 당뇨병이나 네. 뭐 염증이 있거나 이런 분들은 더욱 조심하셔야 된다는 거네요. 그렇죠. 현재는 또 질병이 아니더라도 호르몬은 우리가 흔히 검사는 하지 않는데 호르몬 상태를 보게 되면 이분은 지금 호르몬의 항상성이 깨진 사람이야. 깨진 사람인 상태라고 했을 때 그런 사람들은 특히나 더 설탕에 대한 주의를 하실 필요가 있는 거죠. 이런 것들은 건강검진을 통해서 저희가 다 확인할 수 있는 건가요? 그렇지는 않고요. 대개 이제 호르몬 검사를 해서 호르몬의 항상성 검사를 하게 되고요. 두 번째는 이제 그걸 갖다가 매번 호르몬 검사를 할 수 없으니 본인 스스로가 자가 테스트라고 할까요? 내가 이런 증상들이 있을 때는 특히 예를 들면 이 설탕에 대해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라는 것을 인식할 필요가 있는데 뭐 그런 증상들은 다른 사람보다 쉬 피곤하다든지 피로가 잘 안 가신다든지 자꾸 단 것을 찾게 된다든지 목이 마르다든지 소변을 자주 본다든지 그리고 왜 우리가 당 떨어졌다란 말 하지 않습니까? 당 떨어진다는 느낌을 많이 갖는 분들 이런 분들은 특히나 더 설탕에 대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상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뭔가를 우리가 열심히 하다가 보면 당 떨어진다 이런 이야기를 정말 많이 하는데요. 이게 에너지가 고갈돼서 그런 게 아닐까라고 생각했는데 이런 게 혹시 설탕 중독일까요? 그렇죠. 우리가 이제 당 떨어진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 보면 거기에는 여러 가지 이제 호르몬들의 작용이 있습니다. 갑자기 이제 우리가 막 당 떨어진다는 얘기는 에너지가 고갈됐을 때 우리 몸에서 이제 그 코티졸이라는 호르몬이 나와서 당을 올리고 혈압을 올려야 되는데 그게 제대로 작동하지 않으면 빨리 이제 외부에서 당을 또 섭취를 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럴 때 이제 우리한테 신호를 보내는 거죠. 당 떨어지다는 그런 느낌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생기게 되고 또 우리가 당을 또 섭취하잖아요. 그럼 일시적으로 또 세로토닌 호르몬이 올라가는데요. 그 세로토닌 호르몬이 당을 섭취해서 올라가는 세로토닌은 금세 또 사라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왜 슈가블루라는 말이 있는데 슈가블루라는 건 뭐냐면 설탕 우울증이에요. 한국말로 번역하면. 설탕을 먹은 사람들은 금세 설탕에 대한 당이 떨어지면 우울증에 빠지기 때문에 더 설탕을 더 탐닉하게 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설탕 중독에는 엄청나게 많은 여러 가지 호르몬들의 작용을 생각을 해야 되는데요. 단순히 내가 지금 당 떨어졌다고 해서 우리가 이제 믹스 커피를 먹고 우리가 이제 초콜릿을 먹고 이럴 게 아니고 지금 내 호르몬의 균형이 지금 깨져가고 있구나. 어떤 호르몬의 문제지? 어떻게 내가 지금 호르몬을 갖다가 균형을 찾아야 될까? 그 균형점을 생각할 시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당 떨어졌다고 했을 때 그 당 지수를 올리는 수치가 있는데요.
너무 급격히 당을 올리는 거를 드시게 되면 당장은 도움이 될지 모르지만 혈당 스파이크를 일으킵니다. 사실은 우리가 저혈당이라는 거는 혈당이 70 이하를 우리가 저혈당이라고 하는데 그건 절대적인 저혈당이고요. 혈당이 100, 심지어 150인데도 당 떨어졌다는 느낌을 갖거든요. 그 얘기는 뭐냐면 저혈당의 느낌은 혈당이 나의 기저치에서 절반 이상으로 떨어지면 다 저혈당을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70이나 50 이하를 저혈당으로 하는 이유는 인간의 정상 혈당을 100으로 봤을 때 뭐 50, 식후 혈당을 140으로 봤을 때 70 정도 떨어지면 그런 증상을 느끼는 건데요. 혈당이 200까지 높아져 있는 사람은 세포가 200이라는 혈당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100으로 떨어지면 이게 정상 혈당인데도 불구하고 당 떨어졌다는 느낌을 받는 거죠.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우리가 당 떨어졌다고 했을 때 너무 지나치게 혈당을 급격히 올리는 당 지수가 높은 음식을 먹게 되면 혈당 스파이크를 일으키게 되고요. 혈당 스파이크는 아까 얘기했던 가성 저혈당, 진짜 저혈당은 아닌데 또 저혈당을 느낌을 받게 되고 또 뭔가를 섭취하게 되는 그런 상대적 저혈당의 느낌을 갖게 되거든요. 근데 이 상대적인 저혈당이라는 것도 결국은 당 떨어졌다는 느낌을 갖게 되는 거죠. 결국은 우리가 빈곤의 악순환처럼 이 당 떨어졌다는 느낌이 악순환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럴 때 그러면 뭘 먹지 말라라는 게 아니고 정말로 내가 당이 떨어졌는지 안 떨어지는지 확인하는 게 중요하다. 둘째, 당이 떨어졌다면 어떻게 당을 섭취해야 될 것인가. 아까 얘기했던 당 지수가 높은 음식, 낮은 음식을 찾아야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손쉽게 그런 당 떨어졌을 때 섭취할 수 있는 좋은 당 섭취 음식을 어떻게 내가 주변에 갖고 있어야 될 것인가. 그런 여러 가지 포인트를 갖고서 당 떨어짐에 대한 대비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꼭 그 몸에서 보내는 신호가 진짜 신호가 아닐 수 있다는 이야기시네요. 그렇죠. 가짜 신호에 내가 지금 속고 있는 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보실 필요가 있는 거죠. 네. 되게 식후에 먹는 과일이 건강에 좋다. 아니다. 식후에 먹는 과일은 몸에 안 좋다.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요. 어느 게 맞는 이야기인가요? 뭐 단적으로 얘기할 수는 없지만 이제 식후에 특히 또 그 음식과 같이 먹는 과일은 좋을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과일이 부패되는 거와 마찬가지인 거죠. 소화가 된다는 건요. 근데 어차피 이제 음식을 먹게 되면 그게 당이 올라가는 과정인데요. 이제 과일은 또 빨리 당을 올리게 되는 거죠. 근데 예전 원시 시대나 이럴 때는 음식을 먹고 당을 올리는 데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임시 변통으로 빨리 당을 올리기 위해서 과일을 같이 먹거나 아니면 이제 음식을 먹으면서 바로 직후에 과일을 디저트처럼 먹는 문화가 생겼겠죠. 근데 그거는 이제 원시 시대에 우리가 많은 움직임이 있었던 예를 들면 수렵의 시대의 문화라고 하면요. 그 문화가 지금까지 습관으로 남아있는 거죠. 그래서 단적으로 얘기하면 식후에 먹는 과일보다는 공복에 먹는 과일이 좋다고 얘기를 할 수가 있고요. 과일과 음식과의 인터벌은 최소 30분에서 1시간 정도 띄우는 게 좋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거죠. 예전에는 식후에 먹는 이제 그 과일이 일종의 급하게 이제 혈당을 쓰기 위해서 먹는 하나의 식사 문화라고 생각이 할 수도 있겠지만 요새는 오히려 이제 그게 설탕 중독의 부스터가 될 수 있는 그런 문제를 갖다가 염두에 두셔야 할 것입니다. 이왕이면 공복에 먹는 과일이 제일 좋고 식후에 드실 거면 30분에서 1시간 이후에 드시는 게 가장 좋은 거네요. 또 과일이 사실 예전에 비해서 많이 달아졌잖아요. 맞습니다. 요즘은 또 당이 높은 과일일수록 또 비싸게 팔리기도 하거든요. 네. 이렇게 과일이 너무 달아져서 문제다 이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그렇죠. 지금 이제 이것도 하나의 우리의 트렌드라고 할 수 있는데요. 점점 과일이 당도가 높아지고 있죠. 그래서 뭐 샤인머스켓이라든지 예전에 우리가 생각지도 못했던 당도가 높은 과일을 추구합니다. 이것도 결국은 설탕 중독의 시대상을 반영하는 거라 볼 수 있고요. 심지어 토마토도 스테비아 토마토라고 해서 토마토 자체도 달게 먹으려는 그런 어떤 사회적인 풍조가 있거든요. 근데 이것도 결국은 우리 스스로가 이 미각이 지금 점점 이제 어떻게 보면은 한 방향으로 치닫고 있는 거죠. 그게 바로 설탕 중독을 의미하는 거고요. 저는 이런 과일이 달아지는 것도 이 우리의 설탕 중독 시대에서 보내는 경고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듣고 보니까 저희가 반찬을 할 때도 설탕이 조금은 들어가잖아요. 네네. 밥도 사실 이게 쌀이라는 게 결국 포도당이 되는 거고 네. 식후에 먹는 과일도 설탕이고 네. 정말 그렇게 보면 설탕을 많이 섭취하게 되는 건데 네. 나도 설탕 중독인가? 이러한 증상이 나타나면 설탕 중독을 의심해 봐야 된다 하는 증상들이 있을까요? 예, 그 증상들을 말씀드리기 전에 우리가 사실 지금 카프카님이 얘기했던 것처럼 반찬을 할 때 맞습니다. 우리가 사실은 굳이 설탕을 추가하지 않아도 단맛이 나는 식재료들이 많거든요. 근데 그런 재료들을 이용하면 사실은 우리가 설탕을 추가하지 않아도 되는 것인데 사실은 이제 굉장히 이제 이런 미각이 자꾸 설탕 중독 쪽으로 가고 있는 거죠. 인간의 감각 중에서 가장 원시적인 감각이 여러분들 뭐 미각, 후각, 뭐 시각, 촉각, 청각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게 가장 원시적인 감각이냐고 물어보면 사람들은 뭐 시각일까요, 뭐 청각일까요 얘기하는데 사실 미각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저는 가장 원시적인 감각이라고 생각하는 이유는 우리가 왜 어머니의 식성을 담는다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어머니의 식성을 담는 게 지금 카프카님이 얘기한 것처럼 어머니가 해주는 반찬 집집마다 틀리고 그래서 그것 때문에 학습된 감각이다. 그래서 어머니의 미각을 담는다고 생각하지만 그게 아니라는 게 밝혀진 거죠. 우리가 어머니들이 이제 임신을 했을 때 먹은 음식인 양수를 통해서 아이한테도 전달이 되고 아이들의 미각기는 우리가 태아 11주 때부터 형성이 돼서 그것을 학습한다는 겁니다. 그만큼 한번 학습된 이 미각의 감각은 굉장히 오랫동안 남아있게 되는 거고요. 지금 반찬을 할 때 내가 여기다 설탕을 더 추가할까 말까를 갖다가 고민하실 때 이 미각이 결국은 또 나의 아이한테도 학습이 되겠구나. 결국은 이게 점점 설탕 중독으로 우리 모두가 달려가고 있겠구나 생각을 하시고 사실은 설탕이 아닌 다른 천연 재료로 맛을 내는 게 필요합니다. 꼭 설탕이 아니더라도요. 우리의 입맛은 감칠맛도 있고 짠맛도 있고 신맛도 있고 여러 가지 맛들이 있거든요. 근데 꼭 유일하게 설탕만 딥다 우리가 그걸 갖고서 그 음식의 맛을 낼 필요는 없는 거죠. 때로는 떨떠름하게, 때로는 달지 않아도 다른 맛으로 아이들의 입맛을 돋궈주는 그런 어떤 요리를 만들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야지만이 우리가 사실은 설탕 중독의 시대를 벗어날 수 있는 개인적인 노력 또는 어머니로서의 노력 또는 주부로서의 노력 이런 것들이 가족 간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 건데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이제 점점 다 설탕 중독이 되겠죠. 근데 이 설탕 중독이라는 것을 병원 가서 우리가 당뇨병 검사하듯이 고혈압 검사하듯이 저 설탕 중독 검사해 주세요. 이렇게 할 수는 없고요. 물론 아까 얘기했던 그 이면에는 호르몬의 문제가 있으니까 사실 이 호르몬 검사도 쉽게 검사할 수 있는 항목은 아닙니다. 그래서 어떤 증상이 있을 때 그 증상에 맞는 호르몬을 혈액을 통해서 검사하는 게 호르몬 검사인데 그러면 이 설탕 중독이란 그 상황을 어떤 증상이 있을 때 내가 설탕 중독이 문제가 되지 않을까? 그러면 어떤 호르몬을 검사해야 될까? 이런 생각들을 여러분들 궁금해 하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내가 설탕 중독일까 아닐까 이거에 대한 자가 진단 테스트를 한번 제가 갖고 와봤는데요. 제가 하나씩 읽으면서 여러분들 지금 이 방송을 들으시면서 하나씩 내가 해당이 되는지 한번 세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요. 밤에 내가 잠을 잤는데 피곤하다. 이런 증상들 여러분들 있으십니까? 그러면 일단은 한 개 있으신 분들은 카운트 하시고요. 자고 났는데도 피곤하다. 예, 자고 나면 보통 피로가 가셔야 되는데 이게 뭐 계속 피곤함이 가시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오전에는 그래도 반짝 일을 하는데 오후에는 이제 기력이 뚝 떨어져가지고 이제 막 방에 들어가서 이제 눕고 싶고 아주 막 저질 체력이 되는 거죠. 이제 이런 분들. 또 세 번째는 활력과 집중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커피를 달고 사는 사람들 있잖아요. 또 여성들 같은 경우는 막 간식 같은 거, 과자 같은 거, 쿠키 같은 거 먹어야지만이 체력도 유지하고 집중력도 유지할 수 있고. 이게 이제 세 번째 항목입니다. 여기에 또 이제 여러분들 해당되시는 분들은 이렇게 카운팅 하시고요. 네 번째는 지난 6개월 동안 내가 갑자기 체중이 늘었어. 아니면 갑자기 체중이 아무것도 안 했는데 살이 쪽쪽 빠져. 이런 사람들 이제 체중의 급격한 변화가 6개월 동안 있었던 사람들 네 번째고요. 다섯 번째는 나는 음식을 먹어도 빵이나 파스타 같은 탄수화물이 많은 음식
아니면 단 거가 땡기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5번째 이제 항목이 되겠고요. 6번째는 내가 이제 막 만족감을 느끼기 위해서 아이스크림, 초콜릿 같은 당 함량이 높은 음식을 점점 요즘 많이 찾게 돼. 예전에는 한 번 먹었던 걸 2번, 3번 계속 먹게 되는 경우 6번째고요. 7번째는 두통, 그 다음에 브레인 포그 또는 설명할 수 없는 기분의 변화를 경험한 적 있다. 두통이 뭔지 여러분들 다 아시겠죠. 머리가 아픈 거고, 브레인 포그는 뇌에 안개가 낀 것처럼 뭔가 이게 생각이 날 것 같은데 안 나고 그렇게 막 안개에 쌓여 있는 어떤 의식의 절연이랄까요. 뭐 뇌절됐다고 우리가 그런 얘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뭔가 이렇게 생각의 연상이 브레인 포그에 쌓여 있는 것 같은 그런 상황. 또 이제 내 감정이 막 롤러코스터를 타는 거죠. 우울해졌거나 막 조증이 되거나 이런 기분 변화를 경험한 적 있다면 7번째 또 한번 카운팅을 하시고요. 8번째는 피부 트러블이 자꾸 생기는 거고요. 사춘기도 아닌데 뭐 여드름이 생기고 뭐 이런 경우나 머리카락이 뭐 건조하거나 부수시한 경우, 이제 8번째 항목이고요. 9번째는 이제 과민성 대장 증상처럼 복부 백만감, 피로감, 메스꺼움 뭐 이런 것들이 느끼는 경우가 있고요. 10번째는 요즘 뭐 코로나나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제 바이러스 같은 독감, 뭐 감기 이런 바이러스가 유행할 때마다 꼭 걸리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매번 이런 사람들이 이제 10번째인데 카프카님은 몇 가지 정도 해당되십니까? 저는 건강한 편인 것 같아요. 저는 별로 저는 피곤하지도 않고 카페인에 의존하지도 않고. 카페인은 먹고 살고요. 네네. 그럼 네, 하나. 탄수화물 좋아하는 편이고요. 두 가지. 네. 네. 그 2가지 정도밖에 없는데요. 예, 저는. 굉장히 건강한 편이세요. 네. 근데 이제 이게 이제 3가지 정도 이상 되면 이게 설탕 중독이 의심이 된다. 그리고 이제 5가지 이상 되면 설탕 중독이 강력히 의심되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거기에 대한 행동 치료나 또 이 설탕 중독에 대한 어떤 이제 몸에 후유증이 있는지 호르몬 검사나 실제적인 질병에 대한 진단이 필요한 경우가 이제 5가지 정도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설탕 중독으로 나왔다면 병원에 가서 일단 다른 합병증이 있는지 또 다른 어떤 이게 어떤 호르몬의 문제일지 이런 것을 좀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 교수님이 말씀해 주시는 이 10가지 체크리스트 중에서 5가지 정도 해당된다 하신 분들은 호르몬 검사를 한번 해보시는 것도 네. 좋다. 굉장히 당 중독일 가능성이 조금 많다. 이런 이야기시네요. 예, 맞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이제 10가지 증상은 하나의 이제 그 그래프로 해서 도표로 보여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이 이 10가지 증상을 항상 다 외울 수는 없을 테니까 그렇죠. 체크해서 내가 이번에는 이 증상이 있었는데 없어졌고 저 증상은 없었는데 생겼고 합쳐보니까 3가지고 더 합쳐보니까 5가지인데 그러면 내가 이제 뭐 조심을 해야 되고 아니면 이제 병원에 가야 되고 검사를 해야 되고 치료를 받아야 되는 설탕 중독인지 이런 것들을 좀 이렇게 적어놓고 준비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5개 이상 나오신 분들은 병원을 한번 가보시는 거를 추천한다고 하십니다. 이런 경우에 병원에 가서 치료를 하거나 혹은 운동을 꾸준하게 하거나 혹은 식단을 관리하거나 어떤 게 가장 중요할까요? 3가지가 다 중요하죠. 네. 근데 이제 이게 우리가 호르몬의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면 호르몬을 갖다 관리하는 것들이 식사, 운동, 뭐 약물 치료까지 필요한 사람이 있고요. 이게 이제 단순히 호르몬의 문제뿐만이 아니라 그걸 인해서 어떤 질병이 됐다면 뭐 고혈압이 됐다면 당뇨병이 됐다면 그거에 대한 또 어떤 특정 질환에 대한 치료도 필요하겠죠. 근데 결국은 제일 중요한 건 본인이 노력하는 겁니다. 우리가 왜 말을 물가까지 데려갈 수는 있어도 물을 먹는 것은 말이다 얘기를 하고요. 제가 항상 환자들한테 하는 얘기가 명의가 있는 게 아니고 명환자가 있는 겁니다 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여러분도 뭐 주식 투자해서 여러 사람들의 조언을 받겠지만 결국은 본인이 잘 선택하고 판단하고 결정해야 되는 것처럼요. 본인이 열심히 그것들을 체크하고 노력하지 않으면 성공적인 어떤 설탕 중독이나 호르몬 관리를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렇지만 이 본인의 노력이 중요하고 그다음에 이제 약물도 나중에 필요하다면 해야 되는데 흔히 얘기하는 것들이 환자분들이 약물 이전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식사, 운동, 스트레스 관리인데 특히 스트레스 관리는 눈에 보이는 게 아니니까 식사하고 운동 중에 어느 게 더 중요합니까? 그럼 제가
엄마가 좋으냐 아빠가 좋으냐 이제 그런 우문현답 같지만 실제적으로 식사, 운동 둘 중에 하나를 갖고 따진다면 아무래도 운동보다는 식사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삼겹살 하나를 먹고 안 먹고에 따라서 내가 해야 될 운동의 양이 틀려지는 거죠. 물론 식사를 하고 운동을 그만큼 더 하면 되지 뭐라고 하지만 실제적으로 이제 그만큼 더 운동한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니기 때문에 특히 이제 이 설탕 중독에 관련돼서는 어떤 식사를 내가 먹어야 되고 피해야 되고 어떤 식사에 이게 숨어 있는 설탕이 많은지 그런 것들을 생각을 해봐야 되거든요. 숨어 있는 설탕이라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달지는 않아도 사실 알고 보면 엄청 설탕이 많은 음식들이죠. 뭐 짜장면 같은 것도 대표적인 거고요. 냉면 같은 것도 대표적입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게 단짠 그래가지고 짜기 때문에 또 약간 닝닝하기 때문에 설탕이 없는 것 같지만 실제적으로 각설탕으로 따지면 엄청나게 많은 설탕들이 거기에 있고요. 소주도 요즘은 이제 소주도 많이 종류가 많았지만 예전에는 소주에도 설탕이 꽤 있는 걸로 되어 있거든요. 소주를 만드는 과정에서. 그래서 이런 우리가 설탕 중독에 관련돼서는 식사 운동보다는 식사가 중요하고요. 식사도 특히 숨어있는 설탕을 갖고 있는 식사를 우리가 경계를 해야 한다라고 생각하셔야 될 겁니다. 교수님, 실제로 이렇게 설탕 중독으로 약물 치료까지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가요? 설탕 중독 자체에 대해서 피할 수 있는 약물은 없는데요. 네. 설탕 중독 때문에 이제 여러 가지 호르몬의 변화가 있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네. 그게 뭐 코티졸이든 세로토닌이든 도파민이든 그런 호르몬이 생기는 것들을 우리가 이제 너무 이게 지나치게 내 스스로 조절이 안 되는 선을 넘게 되면 그런 것들을 약물 치료를 해서 가라앉히는 약물 치료도 필요할 수 있는 거고요. 실제로 또 이런 설탕 중독 때문에 당뇨병, 고혈압, 고지혈증 같이 또 대사질환이나 면역력이 떨어지거나 그런 경우에는 이제 우리가 특정 질환에 대한 약물 치료를 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런 설탕 중독 때문인지 몰라도 과거보다 대사질환 때문에 병원을 방문하시는 분들이 확실히 많아진 것 같기는 해요. 예, 그래서 사실은 이제 우리가 대사질환, 당뇨병도 그렇고 갑상선 질환도 그렇고 최근에는 이것도 환경성 질환이라고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이 환경이라는 건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사실은 이제 유전적인 질환, 감염성 질환, 그다음에 이제 환경적 질환 이렇게 세 가지로 우리가 질병을 분리해 봤을 때 100% 유전적인 질병은 그렇게 많지는 않고요. 유전적인 어떤 토양에서 이제 이게 감염이 됐든 아니면 산업화나 서구화가서 생기는 환경 또는 공장 같은 데서 나오는 환경성 오염물질 이런 것들 때문에 다 질병이 되는 건데 최근에는 여러 가지 이제 그 이유에서 식품의 설탕도 많고 우리들이 또 설탕을 갖다가 추구하는 경향이 높아지면서 대사질환의 문턱이 닫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성인병 그러면 40대 이후에 생기는 만성 대사질환이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저는 이런 성인병을 결국은 만성 호르몬 불균형 질환이라고 얘기하는데 이 성인이라는 건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성인병이라는 게 나이가 뭐 성인에서 성인병이 아니라 성인이 돼서 호르몬의 불균형이 자주 오니까 성인병이라고 하는데 지금 보면 이런 당뇨, 비만 이런 대표적인 성인병이 20대, 30대 직장인들한테도 많이 생기고요. 집에서 뭐 재택근무를 또 많이 하고 심지어 10대까지도 이런 성인병들이 많이 생기거든요. 여러 가지 이유가 많이 있을 겁니다. 뭐 산업화되고 서구화되고 스트레스 받고 근데 그 모든 것들 중에 가장 중요한 중심에는 설탕 중독에 있다라고 저는 얘기하고 싶습니다. 네. 아까 뭐 운동도 중요하고 식단도 중요하고 치료도 중요하다고 하셨는데 혹시 추천해 주실 만한 운동이 있으실까요? 운동은 우리가 이제 뭐 따로 시간을 내서 뭐 운동을 하기 시작하면 평소에 운동을 해야지 그렇게 하기 시작하면 운동할 시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틈틈이 운동을 해야 되는데요. 뭐 예를 들면 계단 오르내리기 같은 운동들 상당히 좋습니다. 지금 이 스튜디오가 6층인데요. 이 6층을 갖다가 걸어서 올라오고 내려갈 때는 엘리베이터를 탄다든지 자기 나름대로 좀 근력이나 유산소 운동을 할 수 있는 시간을 틈틈이 하는 게 좋고요. 최근에 이제 밝혀지는 호르몬인데 근육 호르몬이라고 있습니다. 근육에서 나오는 호르몬 마이오카인이라는 호르몬인데 재밌게도 이 마이오카인은 우리 몸의 모든 호르몬의 마중물 같은 호르몬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뭐 세로토닌, 코티졸 이런 호르몬들의 어떻게 보면은 기초 공사를 하는 호르몬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마이오카인 호르몬이 분비되는 거는
간단한 인대 수축 같은 걸로도 충분히 분비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렇게 TV를 볼 때도 아니면 일을 하실 때도 중간중간에 일어서서 까치발을 든다든지 아니면 뭐 다리를 이렇게 앉아서라도 쭉쭉 교대로 인대의 어떤 수축이나 자극을 줘도 마이오카인이 분비된다는 거죠. 이 얘기는 뭐냐면 뭐 대단한 운동을 갖다가 우리가 작정을 하고 시간을 맞춰서 우리가 식사보다도 식사는 뭐 어떻게 보면 약속을 하고 12시에 밥 먹고 7시에 밥 먹고 6시에 밥 먹고 이렇게 되지만 운동이라는 거는 그렇게 시간을 맞춰 놓고 뭐 우리가 테니스를 같이 치고 탁구를 칠 수도 있지만 틈틈이 생활 속에서 운동을 하는 게 중요하고요. 특히 이제 그 중에서는 유산소 운동도 유산소 운동이지만 기왕이면 이제 근력 운동을 좀 하고 아까 얘기했던 인대의 수축 운동, 척추 기립근이라든지 코어 근육 같은 것들을 자극해서 마이오카인 분비만 잘 해줘도 어느 정도 설탕 중독을 일으키는 호르몬의 균형을 잡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피곤하다고 TV 보면서 소파에 누워만 계시지 말고 인대를 자극할 수 있는 간단한 가벼운 운동이라도 꼭 하시는 게 좋다고 하십니다. 네, 지금까지 교수님과 말씀을 나눠보니까 설탕을 많이 섭취하는 게 저희 건강에 정말 안 좋다는 그런 생각이 많이 드는데요. 그런데 사실 이렇게 설탕을 단숨에 끊어내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건강하게 설탕 중독을 이겨내는 방법 뭐가 있을까요? 예, 그래서 제가 이제 최근에 감수한 설탕 중독이라는 책을 보면요. 이게 결국은 탈설탕 전략이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설탕을 이제 탈피하고 탈출하는 전략인데 사실 여기서 제일 핵심은 뭐냐면 빼기가 아니고 더하기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지금까지 뭐 설탕이 얼마나 무시무시하고 나쁜 거라는 것들을 여러분들을 알고 계셨는데 사실 이 설탕 중독에서 벗어나려고 하면 우리가 이제 설탕을 무조건 빼려고 하는 거예요. 피하려고 그러고 그러면 내가 당 중독에서 벗어날 수 있다. 근데 이게 우리가 갈망을 자꾸 억제하려고 그러면 더 이게 오래 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속 가능하다는 얘기 요즘 많이 하는데 지속 가능하려면 빼기가 아니고 더하기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우리가 이제 이런 것들을 설탕 없이도 살아갈 수 있는 대체 수단을 정확히 공급하지 않으면 결국은 설탕을 빼려고 하고 멀리하려고 그러면 다시 반동적으로 더 설탕에 집착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자연스러운 탈설탕 습관을 위해서라면 설탕의 나쁜 음식은 일단 무조건 빼려고 하지 말고 오히려 식단에 좋은 음식을 더해가면서 자연스럽게 나쁜 설탕과 탄수화물을 몰아내라. 그래야지 요요가 오지 않고 지속 가능하다. 이런 대원칙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속 가능하게 설탕과 멀리하려면 오히려 빼는 것보다 좋은 음식을 더하라. 그래야 지속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이신데 어떤 음식을 더해야 좋을까요? 우리가 이제 그 평균 당지수라는 게 있습니다. 이따가도 말씀드리겠지만 이 당지수라는 게 계속 우리가 얘기했던 건데 단위 시간 내에 평균적으로 포도당을 빨리 올리는 속도를 우리가 당지수라고 하는데요. 이 당지수가 빨리 올라가면 인슐린 호르몬도 빨리 따라가서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또 인슐린 저항성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뭐 비가 요즘 많이 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비가 많이 오는 강수량이 문제가 아니고요. 요즘처럼 막 소나기로 비가 오는 게 문제인 거죠. 같은 칼로리라도 칼로리가 문제가 아니고 단위 시간에 얼마나 빨리 포도당이 올라가느냐. 그게 당지수의 개념이거든요. 이 당지수가 높은 음식들은 대개는 감자가 해당이 되고요. 고구마 같은 경우는 감지수가 낮습니다. 또 과일도 수박이나 감은 당지수가 높은데요. 좋은 음식을 우리가 더한다고 하면 포도나 이런 거보다는 토마토나 딸기 이런 것들이 당지수가 낮은 과일이거든요. 그래서 당지수가 높은 음식을 먹으려고 했었는데 이걸 갖다 무조건 피하려고 하지 말고 저는 거기에 이제 당지수가 낮은 좋은 음식을 더하라는 거죠. 그게 평균 당지수의 개념입니다. 우리가 사실은 무조건 어떤 사람을 안 보려고 그러고 그 사람을 피하려고 하면 오래 못 가거든요. 근데 오히려 그럴 때는 다른 좋은 친구들을 사귀어서 물타기를 하는 거죠, 말하자면. 결국은 빼지 말고 더하고 그래야지 지속 가능하고 오랫동안 탈설탕 전략을 작전을 완수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당지수가 낮은 음식을 위주로 섭취를 하시는 게 좋다고 하는데 이 당지수는 사실 인터넷 저희가 검색해보면 당지수가 대략 얼마 정도 나오는지 요즘은 많이 찾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당지수를 우리가 이제 100으로 놓고요.
100에서 이제 70 이상 되는 음식들은 되게 당지수가 높은 음식들입니다. 팝콘이라든지 쭉 리스트가 돼 있고요. 당지수가 40 이하로 떨어져 있는 음식들은 되게 또 좋은 음식입니다. 근데 제가 계속 얘기하는 건 평균 당지수입니다. 우리가 늘 좋은 것만 먹을 수는 없고요. 어떤 날은 또 나쁜 음식으로 먹을 수도 있지만 또 이제 그럴 때는 또 그 다음에는 좋은 음식, 당지수가 좀 낮은 음식을 먹고요. 또 이제 우리가 뭐 삼겹살을 먹을 때도 뭐 나쁜 음식을 먹는다고 할 수는 없지만 또 당지수가 높은 음식을 먹을 때는 당지수가 낮은 뭐 쌈을 싸 먹는다든지 이렇게 해서 평균 당지수를 갖다가 좀 낮추는 그런 식습관이 결국은 설탕 중독을 벗어날 수 있는 현명한 식습관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요즘은 포털에 검색하면은 당지수를 다 확인할 수가 있으니까요. 여러분 검색을 해보고 이왕이면 당지수가 낮은 음식을 위주로 섭취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또 설탕을 끊어낼 수 있는 어떤 또 다른 구체적인 방법이 있을까요? 지금 저희가 이제 설탕을 끊어낼 수 있는 이제 방법들은 저는 세 가지 단계를 항상 얘기를 하는데요. 설탕 중독이라는 책에서도 그렇지만 이 잡초 뽑기, 2단계는 씨 뿌리기, 세 번째는 물 주기. 무슨 내가 이렇게 화초 가꾸는 것 같죠. 근데 사실 이 잡초 뽑기 단계는 탈설탕 프로그램에서 7일 정도 걸립니다. 내가 7일, 일주일 동안에 잡초를 뽑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어떤 설탕이 중독적으로 박혀 있는가. 그러니까 뭔가 내 마음 또 내 진짜 실제적인 냉장고에 설탕 섭취 습관을 제거하는 해독 작업을 하는 겁니다. 다 사람마다 냉장고에 저장되어 있는 음식이 틀립니다. 좋아하는 음식이 틀리고 기호가 틀린데요. 그 음식 중에서 분명 일부 음식은 당 독소가 있는 음식도 있고요. 또 일부 음식은 당지수가 엄청 높은 음식도 있을 거고요. 또 일부 음식은 액상과당이 많은 음식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잡초 뽑기에는 내가 내 자신을 돌아보는 거죠. 그래서 나의 마음과 나의 몸과 나의 주방에 있는 냉장고에 어떤 나쁜 음식이 있고 어떤 좋은 음식이 있는지 파악을 하고요. 그게 이제 잡초를 뽑는 1단계 1주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2단계는 3주 동안 내가 이제 미네랄과 지방 등 부족한 영양소를 보충해서 새로운 건강의 씨앗을 뿌리는 거죠. 잡초를 뽑았으면 이제 그 비옥한 토양에 씨앗을 뿌려야 됩니다. 그래서 그 씨앗은 새로운 건강의 씨앗이에요. 그래서 내가 어떤 음식을 이거를 내 식성에 맞는 어떤 사람은 죽어도 뭐 자기는 참치 못 먹겠다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러면 참치 대신에 다른 그거에 대응할 수 있는 좋은 씨앗을 뿌려서 그거를 내 기호에 맞게 내 식성에 맞게 내 식성을 갖다가 거슬려고 하지 말고 씨앗을 뿌리는 거죠. 그래서 3주 동안은 좋은 이 설탕 중독을 벗어날 수 있는 식습관. 그다음에 이 설탕 중독은 굉장히 통섭적으로 움직여야 됩니다. 음식만 여기가 설탕 중독 그러면 음식만 생각하는데요. 설탕 중독을 벗어나기 위해서는 이 설탕 중독 대신에 나한테 쾌락을 줄 수 있는 운동도 필요하고요. 스트레스가 또 있으면 또 다시 옛날의 습관으로 돌아가서 설탕 중독에 빠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스트레스 관리를 잘 합니다. 그래서 2단계 씨 뿌리기 단계에서는 물론 주로 식사에 관련된 얘기지만 이때는 운동, 더 중요한 건 스트레스 관리를 해서 다시 1단계로 되돌아가지 않게 하는 게 중요하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90일 동안은 이미 세팅된 1단계, 2단계의 나의 잡초가 뽑아지고 씨가 뿌려진 다음에 90일 동안 이제 가꾸는 단계입니다. 물을 줘야죠. 아무리 이제 씨앗을 잘 뿌렸어도 물을 줘야지 이게 쭉쭉쭉쭉 무성하게 자랄 수가 있는데 이 90일 동안에는 채소를 좀 많이 먹는 걸 좀 강조를 합니다. 그래서 아까 2단계 씨 뿌리기에서는 좋은 나의 영양소를 섭취할 수 있는 단백질, 지방, 탄수화물 위주의 균형 잡힌 식사를 세팅시킨 다음에 90일 동안은 이제 우리가 그 물 주기 단계인데요. 이때는 채소를 좀 많이 먹고 그다음에 이제 적당한 단백질도 좀 우리가 먹어가면서 이 기본 습관을 완전히 정착시키는 단계. 그러니까 우리 몸에 씨앗이 뿌려지고 물이 잘 주어서 자라나는 단계. 이게 바로 이제 제가 얘기하는 구체적인 방법론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처음부터 막 예를 들면 이거를 달성하기 위해서 막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그러면은 금세 지치고 이제 결국은 설탕 중독에서 헤어날 수가 없는데 처음에는 잡초를 뽑고 씨앗을 뿌리고
물을 주는 단계로 천리길도 한 걸음처럼 나간다면, 접근한다면 설탕 중독 여러분들 벗어날 수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방법론이 대개 한 4개월 정도 걸리는 것 같아요. 처음에 한 일주일, 그리고 씨 뿌리는 게 3주, 그리고 물을 주는 게 90일에서 4개월 정도 걸리는데 4개월이면 그럼 정상으로 돌아오는 건가요? 왜냐하면 우리가 물주기 단계까지 한 지금 3주에서 한 4주 정도 걸렸는데요. 물주기 전 단계죠. 그러니까 씨앗 뿌리기 전 단계. 근데 우리가 이제 행동 심리학에서 보면은 3주에서 4주면 습관이 형성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금연하는 사람도요, 고비가 언제냐면 3주, 4주거든요. 그래서 습관이 형성된 다음에 다시 돌아오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물을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마도 4개월 정도 되면 충분한 이 설탕 중독에서 벗어날 수 있는 이제 지속 가능한 습관이 됐다고 생각하고요. 더 중요한 건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설탕 중독의 그 저변에는 뭐가 도사리고 있다고 얘기했죠? 카프카님? 호르몬 불균형이요. 맞아요. 그래서 호르몬 불균형 맞았습니다. 그래서 네. 이 호르몬 불균형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호르몬이 변화하려면 3주에서 3개월이 걸린다고 되어 있습니다. 잡초 뽑고 물 뿌리고 그다음에 이제 3개월 동안 물 주는 것들을 이렇게 3단계로 말씀드린 이유는 호르몬의 변화는 3주에서부터 시작이 되고요. 그다음에 3개월 정도 돼야 저명한 호르몬의 변화가 일어난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 정도의 기간이 돼야지만이 나의 불균형적인 호르몬이 균형점을 회복할 수 있는 최소한의 시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호르몬 변화에 의해서 이게 지금 기간이 설정된 거니까 굉장히 과학적인 거네요. 굉장히 과학적이고 네. 구체적이라고 할 수 네. 있습니다. 여러분도 꼭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되게 당뇨를 우리가 관리한다고 하면 초콜릿 안 먹고 또 이렇게 더운 여름에 아이스크림 안 먹고 또 주스 안 먹고 이러면 된다고 생각을 하게 되는데 오히려 단백질도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렇죠. 우리가 이제 이게 다 풍선 효과입니다. 그런 어떤 단 음식을 안 먹고 아이스크림 안 먹고 이것도 중요한데 대신 단백질을 또 많이 먹는 경우 있잖아요. 그걸 우리가 이제 황제 다이어트라고 하고 어떤 사람들은 이제 원푸드 다이어트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만 주로 먹으면 살은 빠져요. 근데 그렇게 빠지는 살은 건강한 다이어트가 아니고요. 특히 단백질을 중점적으로 먹었을 때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신장에 문제가 생깁니다. 단백질은 입자가 굵기 때문에 신장에 어떤 손상을 줄 수가 있고요. 또 두 번째는 재밌게도 이 단백질만 먹었을 텐데 포도당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갖다가 우리가 단백질이 포도당으로 이제 변환되는 과정이라고 하는데요. 단백질도 과도하게 먹으면 포도당을 먹지 않았을 때 이게 포도당으로 변합니다. 그래서 단백질을 계속 먹는다고 해서 당이 안 오르는 건 아니다. 그 사실을 갖다가 명심하셔야 되겠습니다. 되게 이렇게 몸을 좋게 만드시는 분들이 운동하시면서 닭가슴살하고 야채 조금 이렇게 드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그렇게 먹어도 그게 전혀 당이 없는 게 아니다 이 말씀이시네요. 그렇죠. 그것도 결국은 당이 만들어지고요. 그다음에 바로 지방으로 만들어지지는 않죠. 근데 이제 당이 또 이제 많이 남잖아요. 이 당은 다시 또 지방으로 변환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환전한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우리가 이제 외국 나갈 때 우리 원화를 달러로 바꿨다가 다시 거기서 유럽 가게 되면 또 유로로 바꾸고 이런 것처럼 탄수화물과 단백질과 지방은 서로 왔다 갔다 하는 거죠. 근데 단백질이 당이 되기도 하고요. 당은 다시 또 지방으로 쌓이고요. 지방으로 쌓였던 것을 나중에 이제 힘들지만 또 당으로 변화해서 쓰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단백질만 드신다고 해서 당이 안 생기는 건 아니고 또 단백질을 많이 당으로 변했을 때 또 과도하게 남아있는 당은 또 지방으로 바뀔 수가 있는 거기 때문에 중요한 건 균형 잡힌 식사, 균형 잡힌 영양소라고 하겠습니다. 네, 한 가지보다는 골고루 드시는 게 굉장히 건강에는 좋다고 하십니다. 또 그 음식을 조리하는 방법에 따라서 그 당 지수가 달라진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구체적으로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궁금한데요.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당 지수는요, 보통 음식의 조리 방법에 따라서 4배에서 10배 정도 달라집니다. 그래서 사실은 음식을 갖다가 이제 우리가 예를 들면 군고구마냐, 생고구마냐, 찐고구마냐 당 지수가 다 차이가 나고요. 감자도 역시 감자를 튀긴 거,
제일 당지수가 높겠죠. 구워 먹는 거, 삶아 먹는 거, 그다음에 그냥 뭐 감자만 먹는 사람은 없을 테지만 그냥 생고구마는 먹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그 조리 방법에 따라 차이가 있고요. 더 중요한 건 이 조리 방법에 따른 당지수의 문제도 있지만 제가 처음에 설탕 중독 시간에 말씀드렸던 당 독소, 우리가 얘기하는 후기 당화 산물, AGE 이런 거가 결국 같은 얘기인데 이 당 독소의 차이는 당지수의 차이보다 더 큰 게 조리 방법에 따라서 차이가 있고요. 이 당 독소가 결국은 여러 가지 만성 질환의 합병증의 주범이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조리하느냐, 특히 이제 고온으로 조리하고 튀기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안 좋고 특히 많이 삭히고 뭐 예를 들면 간장게장 같은 것들 있지 않습니까? 이런 어떻게 하냐에 따라 당지수와 당독소의 차이가 있는데 그렇다고 뭐 무조건 당지수가 높고 당독소가 높은 음식을 먹지 말라는 게 아니라 그런 음식은 어떤 건지 알고 좀 적게 먹고 또 그런 음식을 먹었을 때는 최대한 더 당지수가 낮고 당독소가 낮은 음식을 먹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물타기를 하라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더 중요한 건 내가 오늘은 좀 당지수가 높고 당독소가 높은 음식을 먹었네 그러면 다른 거 뭐가 있겠습니까? 운동을 더 해야 되겠다. 그렇죠? 또 오늘은 그런 걸 먹었으니까 조금 더 편안한 마음을 가져야 되겠다. 죄책감을 갖지 말아야 되겠다. 뭐 이런 것들이 저는 더 중요한 긴 호흡을 가고 멀리 보는 건강관리라고 생각합니다. 되게 현실적이고 좋은 말씀이신 것 같아요. 안 좋다고 해서 당장 끊어내는 것보다 조금 안 좋은 거는 덜 먹고 그런 날은 운동 좀 더 많이 하고 이게 훨씬 더 길게 갈 수 있는 방법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 이게 규칙적으로 식사를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들었는데요. 이유가 있을까요? 그렇죠. 우리가 몸에 이제 식욕과 관련된 호르몬이 한 3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렐린, 렙틴, 그 다음에 소장 호르몬, GLP-1이라는 호르몬이 있는데요. 이런 거는 우리 이 시계처럼 항상 일정한 시간에 분비가 돼야지만이 균형이 잡히는 거거든요. 우리 몸에 하나의 정밀 시계인데요. 네. 이런 이 식욕 호르몬이 이제 하나의 시간에 맞춰서 나오는 것이 중요한데 이게 제대로 안 나오게 되면은 다음 시간에 과도하게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가끔 우리가 간헐적 단식, 일일 일식 결국 그거는 칼로리의 측면에서 얘기를 하는 거겠죠. 하루에 먹는 칼로리를 갖다가 간헐적으로 줄여보자. 아니면 하루에 먹는 칼로리를 간헐적으로 줄이다 못해 하루에 한 번만 먹자. 이런 얘기일 수도 있는데 저희가 생각하는 이 식욕 호르몬의 시계 입장에서 볼 때는 상당히 문제가 있는 거죠. 왜냐하면 이런 식욕 조절 호르몬은 일정한 시간에 나와야 되는데 그게 억지로 눌러져 있으면 다음 시간에는 반동으로 더 왕성하게 폭발적으로 분비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간헐적 단식이 간헐적 폭식이 된다는 얘기가 사실 이런 문제가 있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항상 이 우리 몸에 이제 인슐린이라는 호르몬도 일종의 식욕과 관련된 호르몬인데요. 근데 시동을 아침에 우리가 자동차 걸어 놓는 것처럼 아침을 제대로 먹지 못한다 하더라도 간단하게 뭐 견과류나 요거트 이런 걸 먹어서 그 시간대에 내가 어떤 음식을 섭취했다는 신호를 걸어서 내 몸에 이 호르몬의 생체 시계에 시동을 걸어주는 것이 더 좋은 식습관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사실 그 아침을 바빠서 못 챙겨 드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방금 교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간단하게라도 꼭 챙겨 드시는 게 건강에는 훨씬 더 좋다고 하십니다. 건강을 위해서 딱 하나만 끊어낸다 했을 때 어떤 게 가장 효과적일까요? 뭐 너무 이것저것 또 얘기를 많이 해서 좋은 것도 많고 나쁜 것도 많고 딱 한 가지 얘기를 고르라고 하면 좀 되게 어렵지만 그래도 한 가지 딱 얘기를 한다면 트랜스 지방도 있고 액상가당도 있는데 저는 오히려 이제 또 그 중에서 또 한 가지만 고른다면 액상가당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액상가당이 뭔지 아실 거예요. 뭐 옥수수 시럽, 물엿 뭐 이런 것들인데 이런 것들은 분해 속도가 너무 빨라가지고요. 첫째, 간이 따라잡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너무 분해 속도가 빠르니까 간을 거치지 않고 그냥 더 빠르게 흡수가 돼서 지방으로 저장이 되고 결국 비만과 당뇨병이 되거든요. 그래서 액상가당이든 탄산음료, 가공식품이 많습니다. 이런 것들은 피하는 게 시급하고요. 두 번째는 이게
빨리 분해된다는 당지수가 아주 높은 이런 문제도 있지만 또 한 가지 이 액상가당 트랜스지방도 마찬가지인데요. 이 문제점은 뭐냐면 아까 얘기했던 식욕 호르몬에 우리는 통제를 받고 있습니다. 이 그렐린이라는 호르몬은 내가 지금 배가 고프니까 빨리 먹어. 그다가 뭘 먹어서 칼로리가 올라가면 렙틴이 이제 많이 먹었네. 그리고 칼로리가 많이 올라갔으니까 이제 그만 먹어. 라는 신호를 보내야 되는데요. 이 액상가당은 트랜스 지방 이런 것들은 이런 식욕 호르몬의 레이더 시스템에 걸러지지가 않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스텔스기 여러분 아시죠? 레이더망을 피해서 이렇게 적진에 들어가 가지고 이렇게 탐색하고 그런 폭격하는 그런 스텔스기처럼 이 액상가당은 이 식욕 호르몬의 컨트롤을 받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계속 식욕 호르몬의 렙틴은 뭐가 들어오면 이제 그만 먹으라고 통제를 해야 되는데 브레이크가 안 걸리고 계속 브레이크 없는 벤츠처럼 계속 그 식욕 호르몬에 걸러지지 않고 쌓이게 돼서 칼로리로 축적되고 지방이 되고 비만이 되는 게 액상가당이거든요. 그래서 나쁜 것도 되게 많고 좋은 것도 되게 많지만 지금 카프카님이 나쁜 거 하나만 딱 골라달라 그러면 저는 액상가당을 끊어라 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혹시 꿀도 과당이 많이 함유되어 있어서 이게 말씀하시는 액상과당처럼 몸에 많이 안 좋은가요? 결국은 이 꿀이 과당이 되고 과당이 다시 포도당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결국 이 꿀이나 이런 것도 많이 드시게 됐을 때 물론 이제 정상적인 항상성을 갖고 있는 시스템이라면 문제가 되지 않겠지만 결국 이런 것들이 비정상적인 또는 항상성이 깨진 이 전 단계라든지 깨져버린 상태에서는 이 설탕의 중독을 더 이렇게 계속 유발할 수 있는 음식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오늘 너무 좋은 말씀을 많이 해주셨는데 아까 그 말씀하실 때 그 설탕 중독이라는 책을 이야기하셨는데 혹시 어떤 내용의 책인가요? 이 설탕 중독은요, 제가 감수한 책인데, 이 설탕 중독 시대에 대한 어떤 우리가 그 해결할 수 있는 방법들, 설탕 중독이 뭐가 문제인지, 그리고 이제 저자 자신이 사실은 설탕 중독을 경험하고 그것을 이제 탈설탕했던 그런 경험을 바탕으로 쓴 책인데요. 아까 얘기했던 대로 이제 그 1단계 뭐 잡초 제거하고 두 번째 자기가 본인이 씨 뿌리고 세 번째 물 주기 단계까지 했던 얘기들이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이게 꼭 설탕 중독 그러면 식사와 관련된 문제점과 식사와 관련된 해결책을 제시한 책이겠거니 생각하지만 그보다는 이 식사와 관련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운동을 해야 하고 어떻게 스트레스를 해결해야 되는지 전방위적인 어떤 건강서라고 할 수 있고 구체적인 건강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가 작심삼일이란 말 하잖아요. 이 작심삼일도 결국은 호르몬 때문에 그런 말이 나왔다고 하는데요. 우리가 이 호르몬이라는 것도 화학물질이기 때문에 한 2박 3일 정도 지나면 이 호르몬이 없어진다고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3일 정도 지나면 또 호르몬이 이제 또 없어지니까 생각했던 그 결심이 없어질 수도 있거든요. 근데 이 책은 3일에 한 번씩 이 태스크를 바꾸가면서 수행하게 돼 있기 때문에 마치 이제 굉장히 촘촘하게 계획을 세우고 그다음에 전반적으로 단계별로 구체적으로 이제 설탕 중독의 피해를 탈설탕할 수 있는 그런 프로젝트를 수행할 수 있는 실천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오늘 정말 소중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저희 성공의 진심인 구독자분들께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지금 이제 성공의 진심인 여러분들, 제가 이제 오늘은 건강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요. 우리가 성공이라는 게 뭘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정신적인 성공도 있고 물질적인 성공도 있고 육체적인 성공도 있고 또 사회적인 성공도 있을 거예요. 아무리 성공해도 독불장구처럼 살 수는 없는 거고요. 또 성공해도 건강을 잃어버리면 안 되지 않습니까? 아무리 뭐 우리가 천하를 통일해도 건강을 잃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은 제가 설탕 중독을 통해서 호르몬에 대한 얘기를 말씀드렸는데요. 여러분들이 이제 호르몬을 알고 호르몬에 대해서 더 통해서 건강해지신다면 진정한 성공을 이룰 수 있는 이제 인생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